처음에 이제 분절형 논제라고 했는데 이게 논제를 쪼개서 분절시켜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논제 주제어 갖고서 이제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연습 2를 한번 봐요. 연습 2를 보면은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물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논지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시문 분석하고 그러고서 이제 답안 작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시문 분석하고서 논지 분석 다시 들어가 봐야 돼. 그래갖고 제시문 분석 해갖고 아까 네모칸 이렇게 막 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내용 들어갈지 제시문 분석하면서 채워놓고 왜 문제에 맞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돼. 한번 꼭 문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개념어, 여기 주제어가 나오는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총 몇 개로 나눠집니까? 3개. 3개지. 뭐지? 일단은 이 덩어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눠요? 첫 번째.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권의 성립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소유의 한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사유화의 제한. 사유화의 제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딱 문제에서 이런 지금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이걸 갖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 소유권에 성립하는데 소유가 뭐야? 내가 갖는 거지. 그지? 내가 갖는 걸 소유라고 해. 그 소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소유는 갖는 것을 말하는데 소유의 반대말은 뭐지? 소유지. 안 갖는 거, 안 갖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사유화라고 그랬네? 사유화는 또 뭐야? 개인이 갖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소유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사유가 있는 거야, 사유가. 그지? 사유만 있어요? 사유하고 대립해서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공유지. 공적 소유, 공유. 우리가 함께 하는 거. 물론 우리 국유도 있어. 근데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뉘는 거야. 개념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뜻이 뭔가? 이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쓰게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렸을 때 실제로 얘들 답안에서는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있냐면은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밖에 없어. 혹시 왜 그런지 알아? 잘 모르겠지. 근데 너네들도 아마 제시문 주고 써보라고 하면 일단 한번 줘볼까? 두 가지 쓰나 세 가지 쓰나? 문제는 요거하고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야. 일단 소유는 우리가 공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유로 그냥 읽힐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소유의 한계, 그리고 여기서는 제한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계하고 제한이 구별돼서 답안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애들은 답안을 이것을 합쳐서 써버려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한계라는 말하고 제한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사하게 읽혀서 그래.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도 이게 명확하게 이게 제시문상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원래 이 제시문은 로크의 통치론에서 이제 그 제시문이 발제가 돼서 소유 부분은 챕터 5에서 거기서 나온 글인데 서울대학교 예전에 예시 문제에 있던 문제야. 개념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고서 지금 이걸 여기다 놓은 건데 서울대는 논술 시험을 안 보지만 폐지가 됐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어를 놓고서 여기 논제에 나온 요것을 놓고서 이 중요한 키워드를 놓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한계하고 제한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어떻게 다를까? 그 한계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잘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용어는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된다거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뚜렷하게 구별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좋아. 사례를. 그러면 이제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한계는 어떤 거?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 어떤 사례가 있어? 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속도. 선생님 자동차는 빨간색 페라리 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차가 빨간색 페라리라고 합시다. 페라리인데 속도에 선생님 자동차에 한계가 있어요. 속도에 한계가 있어. 아무리 밟아도 350km/h를 넘지를 못해요. 기름을 한두 방울 더 집어넣고 좋은 기름을 쓴다고 하더라도 휘발유를 더 좋은 걸 써도 못 넘어. 그치? 이건 못 넘는 거야. 속도에 제한도 있죠. 그치? 속도에 제한. 예를 들어서 저기 성남대로 탄천 옆에 그 성남대로는 속도 제한이 80km야. 고속도로도 뭐 100km, 110km 뭐 이런 제한이 있잖아. 이게 다른 거야. 자, 내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한계라는 하는 개념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은 나의 능력하고 관련이 되죠. 그지? 근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규범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50km까지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80k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답안을 놓고서 한번 생각해봐.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소유권의 성립 과정이라고 할 때 소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사실은 소유가 어떻게 해서 정당화가 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당한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이상으로는 소유를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뭘까? 그걸 밝히라는 거겠지. 그지? 근데 네 능력의 한계치가 있고 그 한계 내에서 네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갖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야. 그지? 요걸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해되니?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개요를 짜놓고 나서 여기서 이 하위 문제들로 동사를 놓고서 이거 쪼개놨단 말이야. 그지? 쪼개놓고서 이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 연습 문제 1에서는 여기 논제에 사용된 키워드들의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갖고 내가 정확하게 답안에 그 논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문제 연습 2를 봅시다. 자, 이것은 원래 문제 1번이 있었고 문제 2가 있었는데 그거에 문제 2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화학제품 제조회사의 경영자라고 해보자. 이 회사의 생산 과정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장치 산업의 특성상 제조 공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일단은 논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화학제품 회사의 경영자야. 일단 조건이 이게 주어졌고 이 회사의 생산 과정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아.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리고 그래서 장치 산업의 특성상 제조 공정,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 공정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조건들이 있어 지금. 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재심은 마와 바의 관점에 입각하면 문제 1에서 제기된 논점에 대해 다른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대응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마와 바의 관점에 입각하면 다른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로부터의 대응이 있고 재심은 바로부터의 대응이 있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야. 그지? 이 두 개의 다른 대응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네. 그러니까 이 대응을 비교하라는 거죠.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를 참조하여 그 차이를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재심은 사를 활용하래. 사를 활용해서 요 차이를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니까 사실 덩어리는 두 개지. 얘네들을 비교하는 덩어리랑 통합의 가능성의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시문은 안 읽었지만 마하고 바가 같은 제시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대응을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답을 하나를 쓰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놓고서 여기에서 문제 설정을 한번 해주고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하나 해주고 내가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문제 1의 논점을 보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1의 논점을 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아. 문제 1의 논점 제시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 1이 제시문이 5개야 4개 그것을 이제 논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이 4개인데 그걸 갖고 논점을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 놓고 이 논점과 관련된 대응 방식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 주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답안을 쓸 때 보면은 얘로부터의 대응을 설명하려면 마의 입장이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마는 어떤 입장이다. 이 입장으로부터는 이러한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반면에 바는 어떠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요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마의 요약적인 서술, 바의 요약적인 서술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는 어떤 입장이고 이 입장이 근거할 때 얘네들이 통합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 바, 사의 요약적인 서술이 다 들어가요.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마바사의 결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좀 더 분량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논증적으로 아까 이유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유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안이 구성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갖고서 68쪽에 있는 연습 문제 3. 요게 이 문제 1번 문제였어요, 원래. 이게 성학력 문제였는데 연습 문제 3을 봅시다. 새로운 지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에서 발췌한 다음의 제시문 가부터 라를 읽고 지기는 논점을 이제 파악하여 설명하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가부터 라의 논점을 하나의 어떤 그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해서 논점을 통합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가나 다라 각각의 요약과 설명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제기한 그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던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논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논지라는 말도 있고 논점이라는 말도 있잖아. 이 논점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걸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문제로 삼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지. 중심 문제점.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문 가나다라가 하나의 논점으로 결합이 되버릴 수가 있는 거야.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건 왜 이걸 문제를 이런 걸 연습을 시키냐면은 논제가 하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연습 4도 마찬가지죠. 여기 연습 3에서는 지금 논지를 보라고 했던 거고 연습 4에 논점을 보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논지를 보라고 했어. 연습 4는 제시문 가와다에서 역사에 대한 공통된 논지를 찾아내시오 그랬어요. 공통된 논지. 논지는 뭘까? 논지는 이 논지라는 말은 논하는 글이나 말의 취지를 말해. 취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 취지하고 같이 쓰는 게 뭐니? 목적이지, 목적. 취지와 목적 이런 말 잘 쓰지. 이제 그래서 이 취지는 그런 목적까지도 이제 뜻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취지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이나 말에 기묘한 뜻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묘한 뜻.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논지서술하라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가능성은 결론. 제가 어떤 입장이냐 이걸 묻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좀 판단을 해야 돼. 제시문을 읽고
또 다른 경우는 이 결론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취지하고 목적 같이 쓴다고 그랬지. 글의 목적이나 의도까지도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글에서 함축된 결론까지도 귀결로 나타나는 경우, 결론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이유까지도 서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지까지 서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연습 5를 봅시다. 제시문 가부터 많은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시오. 요약하라는 거네. 근데 제시문이 몇 개야? 총 5개네. 그지? 가부터 많으니까. 그 주제어가 있어요. 항상 논제의 주제어는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시문 하나를 요약할 때와 논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요약할 때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 여기서는 사회정책의 윤리적인 토대를 다루고 있는 글이래요. 이것을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쓰는데 이것은 성균관대학교 문제거든. 2011학년도.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처음 쓰는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제시문 가는 뭐다, 나는 뭐다, 다는 뭐다, 라는 뭐다, 마는 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독립된 단락으로 처리해요. 이 중에서 제시문 가나다와 라마로 구별된다, 분류된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답안 쓰면은 체계가 없어 보이죠. 그냥 나열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류를 하라고 했지. 분류를 하라고 했으면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으니까 A 입장, B 입장 이런 식으로 둘로 나뉘는 거야. A, B. 그래놓고 어떻게 제시문 가나다가 묶이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이때는 제시문 1, 4, 5가 묶였거든. 예를 들어서 합시다. 1, 4, 5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야. 여기는 2, 3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고. 알겠지? 그리고 답안을 쓸 때 또 주의할 것은 그냥 이게 분류돼서 1, 4, 5로 제시문 이름 뭐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류하시고 그랬잖아. 그러면 분류가 됐다는 걸 보여주세요. 명시적인 문장으로 서술해. 명시적인 문장으로 서술을 직접 해버려. 어떻게? 제시문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와 관련하여 제시문 1, 4, 5는 어떠어떠한 입장이고 제시문 2, 3은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명시적인 문장으로 여기다가 첫 문장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입장 정리하고 B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뭉탱이로 묶어서 그냥 A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은 1, 4, 5는 하나의 입장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은 조금씩 달라.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 1, 4, 5를 다 나눠서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해갖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논리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다가 연습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풀면서 선생님이 또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6번을 봅시다.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논지를 비교하시오. 자, 요약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하라고 한 게 몇 개예요? 2개지. 그러면은 덩어리가 2개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요약 덩어리가 따로 들어가고 비교 덩어리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하면서 난 요약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보통 비교할 때도 요약이 많이 되거든. 근데 꼭 비교할 때는 요약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 제시문 가와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를 비교하시고 그랬으니까 요약하고가 한 덩어리가 분리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는 논지 비교를 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요약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와 나니까 여기도 단락이 2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요 내용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러면 답안이 어떻게 되겠어? 중복이 되지, 중복. 내용 중복이 되죠. 이제 중원부원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서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연결해 줄 것은 여기에 있는 결론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인지, 왜? 논지니까. 아니면은 그런 글을 쓴 취지, 의도까지도 써줄 것인지, 그것을 이제 제시문을 읽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논술 답안 특히 제시문이 쉬우면 그런데 자기가 제시문 잘 읽고 요약도 잘했다.
해서 난 잘 파악했으니까 잘 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잘 쓴 글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논제를 놓고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논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 내가 답안을 개요를 이렇게 짰는데 이게 과연 논제가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논제의 내 개요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 내 답안 작성 방향을.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답안의 개요를 짜놓고 다시 문제를 거꾸로 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원래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쓰려는 내용들을 놓고 문제를 다시 만들어 봤는데 첫 문제하고 처음에 주어진 실제 문제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럼 다시 분석해야 돼. 개요 쓰는 방향도. 자, 여기서는 이게 요약이 들어가고 비교를 할 때 또 요약식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문을 읽고 뭘 여기서 어떤 걸 비교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유의점으로 딱 염두에 두고서 제시문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습 7번을 봅시다. 7번. 3의 논지를 밝히고 1과 4를 비교. 여기도 비슷하네. 연습 7. 요것은 경희대 문제야. 연습 6은. 연습 7은 고려대 문제입니다. 얘기해서. 12학년도 문제 같은데. 제시문 12학년인가? 제시문 11학년도 거다. 1의 논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1과 3을 비교하시오 그랬지. 그치?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도 논지를 밝히고 논지 밝히기 근데 1의 논지를 밝히고 1과 3을 비교하자. 오잉. 잘못하면 여기도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에서 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반복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 이 논지가 결론만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지, 의도까지 쓰는 것인지 요거 하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논지를 만약에 입장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기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비교 답안을 써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배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교를 이제 기준별 비교를 해갖고 기준에 따라서 따로따로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써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뒤에 요 문제도 기회가 되면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고도 휙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문제 보고 제시문 딱 보면 나 써야지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 논제 갖고서 충분히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8. 연습 문제 8을 봅시다.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이것도 잘 읽어야 돼. 자, 비교하고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가하고 나를. 이게 한 덩어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했어. 비판적 분석. 그래서 이제 덩어리는 두 개가 되겠지. 그지? 덩어리는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낭비라고 하는 주제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 관점에서 비교하고를 가, 나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가졌던 기준별 비교예요. 기준별 비교하라는 얘기는 기준 1에서 가나를 비교하고 기준 2에서 또 가나를 비교하고 기준 3에서 가나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거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에서 몰아서 나에서 또 몰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교하기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것은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이것도 잘 봐.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래. 자,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하네. 이해 방식. 이게 왜 선생님이 요거 갖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소유의 한계나 제한 이런 거 있었지. 마찬가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러 할 때 이가 가리킨 게 뭐냐라고 그랬죠. 그지? 요게 제시문 다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활동이 뭐냐면 기억이야, 기억. 실제로 다루는 게. 이거 연세대 문제야, 이런 거. 기억인데, 봐봐. 기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제시문 다는 기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그지? 이해 방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기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근데 이 답안에서 보면은 이 기억을 비판해요. 얘가 설명하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는 그거 아니야. 이해돼? 오답이 되는 거야. 오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답을 쓰려면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의 정신활동이 설명이 돼야 되고 정신활동을 얘가 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두 단락이 돼야지 최소한. 그지?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 두 단락이 아니라 세 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해서 비판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의 정신활동을 설명하는 단락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지? 모두 활용하라고 했어. 근데 얘네가 비교가 된 걸로 보면은 얘네는 서로 다른 입장이야. 그지? 다른 입장들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사실상 그 단락으로 구성하면 세 단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세 단락이. 그러면 이것도 천자 쓰는 건데 여기가 한 400자, 여기가 600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400에서 500자 이렇게. 왜? 여기가 단락이 좀 더 많잖아. 쓸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분량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아까는 이제 뭐였어요?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 견해를 쓰시오 할 때는 이 분량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연습 문제 9번. 재심은 1과 2 관점을 비교하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심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자, 연습 문제 9에서는 1과 2의 관점을 비교하래. 똑같네. 관점을 비교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1, 2로 갈 수도 있고, 뭐 기준 1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둘 중 하나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심 3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3에 대한 견해를 쓰라고 했어. 1, 2 중에서 하나의 관점에만 입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1로부터 3과 연관지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2를 3과 연관지어서 쓰거나 하나만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3에 대한 재심의 견해니까 일단 3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로부터 그 1의 관점에서 볼 때 3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되니? 뭘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10번. 아래 자료는 문제의 1의 제시문들이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자, 여기서 봐봐. 아까도 여기서 그랬지. 제시문 1, 2를 비교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중 하나의 관점에서 쓰라고 그랬죠. 둘 중 하나의 관점이니까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연습 10에서도 그랬지. 아래 자료가 있는데 제시문들이 두 입장을 각각 대변한다. 그러니까 자료는 최소한 2개가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자료는 최소한 2개야. 그런데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문제의 두 입장 중 하나 할 때까지 그 입장의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연습 문제 10 같은 경우도 자료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료 하나를 선택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지지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입장 하나를 비판하는 이렇게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도 이게 성균관대학교 예전에 2010학년도 문제거든? 이렇게 문제를 주잖냐 그러면은 애들 꼭 질문을 해요. 아니면은 질문 안 하고서 막 쓰는데 어떻게 써? 자료가 여기서 최소한 몇 개가 주어진다? 2개. 왜? 두 입장 각각을 대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한 자료를 가지고 한 제시문을 비판하는 걸 하나를 써놓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제시문을 다시 비판하는 것을 2개를 쓴다고 애들이. 그 제시문을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급하게 대충 풀었거나. 이해되니? 그런 거 주의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연습 11 보세요.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라고 그랬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그랬어.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설명하는 것하고 요약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요약하는 것은 제시문 입장을 우리가 보통 논증적으로 요약을 해버리거든? 근데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논증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주로 가운데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걸 채워넣게 된다고. 설명하는 거하고 요약하는 거하고 달라.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 애들은 요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이화여대 문제인데
자, 일단은 재심은 다와 라에 나타난 현재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주제어도 주어졌어. 현재와 미래의 관계 이것을 설명하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다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이거지. 이게 결론 문장이야. 그러지? 그 다음에 라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게 꼭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부터 빼먹어. 이 결론 문장부터. 그 논제의 주제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야. 제시문을 읽다가. 그러면서 요약하죠. 그 진짜 요약해서 들어가. 다, 라에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각각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라를,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 다를 비판하시고, 그러니까 비판도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죠. 비판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서는 다에서 라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라에서 이제 다를 비판하는 각각의 비판을 한번 수행해봐라 라고 하는 이 두 반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요거 근데 실제로 이것도 애들 다 요약합니다. 요약해. 제시문도 좀 어렵기는. 그리고 이 주제어, 항상 논제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주어진단 말이야.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학교들은. 그러면은 이 논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돼. 알겠지? 저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논제의 주제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거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2. 연습 12를 보면 제시문 나다라는 분배 정의에 관한 글들이다. 나다라